네, 반갑습니다. 남구청의 서동욱입니다. 오늘 우리 남구의 미래백년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물론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만은 울산은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들이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있는, 그야말로 학교 가는 길이 왁작지껄했고, 또 학교 또한 저학년 때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갈라서 정말 학교가 큰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바로 그때에 전국 각처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울산으로 이렇게 들게 되어서 울산의 인구는 그야말로 폭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경제 침체라고 인구 감소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개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구와 도시를 주제로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결국 우리 지역의 제조업과 자영업의 위기를 넘어서 도시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을, 우리 남구를 머물고 싶고 또 살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또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우리 지방 소멸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출생과 인구 절벽이 우리 남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또 지금 걱정하지 아니하면 울산의 미래, 남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도 부족해서 오늘 강연자님들을 모시고 그 강연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함으로써 더 나은 우리 남구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좋은 강연과 더불어서 정말 오늘도 미래에도 항상 정말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경제가 뛰어나고 잘 사는 남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울산의 남구의 미래, 울산의 미래 함께 고민하고 구청 혼자만이 가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미래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소중한 오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구에 대해서, 또 특히 울산 남구, 울산의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인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우리 인구 변화,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울산은 어떻게 남성의 도시가 되었는가 해서 남성에 대한 저희 울산의 변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낮은 국가들이 한 7나라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나 칠레와 같은 비서구권 국가를 제외하고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젊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령화 이렇게 호들갑이지? 뭐가 문제지? 할 수 있는데요. 불과 25년, 30년이 흐르면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됩니다. 문제는 속도예요.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우리 감당할 지금의 노인 고령화 수준을 가지고 노인 좀 많아져도 되겠네. 복지 비용 좀 덜 들면 해볼만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다른 변화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가? 지금 58년 개띠라고 하시는 분들이 올해 노인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에 있었던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부터 노인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더 문제는 출산이 줄어들면서 그 밑을 받쳐주는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그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학계 출산율은 0.78. 전쟁이 나도 이것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학계 출산율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1970년, 여기 70년부터 자료를 보여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주민등록기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인구는 추정한 인구고요. 태어난 데가 1970년부터인데 우리나라 1971년 학번으로 90학번 정도 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5만 명이 무너졌죠. 불과 5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말하는 저출산이 시작됐다는 것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2002년부터 시작됐냐면은 97년 겨울에 있었던 IMF 경제 위기의 여파가 실제로 시작이 되면서 산업이 일자리가 무너지면서 다른 사회 상황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시작을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게 2002년도예요. 왜 2002년도가 중요하냐? 몇 년 전에 지방대 대량 위기 사태가 났잖아요. 그거를 만든 게 2002년생들입니다. 우리는 2002년도에 지방대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TV를 보시면요. 요즘 알바 광고들 참 많이 하죠. 알바 구하기 참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힘들까요? 알바는 대학생들이 주로 하죠.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이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인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또 3, 4년이 있으면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업들도 인력난을 겪기 시작할 거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청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친구를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방의 위기는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지금 이 친구들이 2002년생들이 50만이 태어났던 해인데요. 25만 명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학기 출산율이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출산하는 연령이 됐을 때 출산율이 아무리 늘어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조금 태어날 겁니다. 우리는 굉장한 급격한 충격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다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다음에 심각한 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지방의 인구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고요. 그 다음은 전라남도입니다. 전남은 출산율이 가장 높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요. 인구 감소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울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지만은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 이동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이 누적돼서 남긴 현상인데 지역 단위에서 인구의 문제는 이것과 더불어 인구 이동, 인구 유출의 문제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중앙일간지에 나온 대담 기사인데 이분은 당시 인구 학회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저분은 당시 야당에 계셨던 분입니다.
저출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정치권에서는 그 나은 시기상조다. 이걸 반대했어요.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얘기 자체가 사회에 설명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20년도 안 된 사이에 우리는 인구에 대해서, 인구 위기에 대해서 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확장이 됐습니다.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요, 아이 분만과 임신과 분만에만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 2차에서는 더 넓어져서 양육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과 노동 문제가 들어갔고요. 4차 기본계획에서는 젠더라든가 아니면 사회 구조적 인식의 문제까지 이 얘기가 확장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인구 문제, 큰일 났네. 우리나라 언젠가 큰일 나겠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한 2년, 3년 전부터 제가 특강을 가거나 어디 자문을 하다 보면은 의외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무슨 변화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인구는 예측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냐?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래 고령화 사회가 되면요, 노인이 정말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요, 피가 모자랄 거예요. 진짜 피가 모자랄 겁니다. 왜냐? 바로 느낌이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인분이 많아지시는데 노인분들은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건수가 많습니다. 암도 수술해야 되고요, 심혈관계 질환도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도 많으십니다. 그럼 수술하면 피가 필요하죠. 근데 피는 인공적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20년째 국가 R&D 사업으로 인공피 제조를 후원하고 있는데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젊은 사람들에게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 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혈액이 굉장히 부족하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미래예요. 지금도 심한데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또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역은 재난에 점점 취약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산불 얘기를 드리면요, 산불 지역이 약화되면서 지역의 인구가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그런 그 예산으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를 들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임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그러면 산불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산불이 나더라도 초기 진압을 하든지 대피를 할 때 나이 드신 분들만 많으니까 훨씬 더 피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피해를 복구하는 회복 능력이 훨씬 늦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또 다른 재해에 노출됩니다. 이것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간염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위험물질 노출이라든가 지역의 큰 화재라든가, 여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점점 재난에 취약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이 됐다고 하는 지역이 지나간 그 인구가 빈자리에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자세히 가보니까요, 환경 위에 공장이 서 있거나 혹은 대규모 축사가 있거나 양돈 축사가 있거나 하는 식으로 환경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이 지방 소멸 문제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화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노동시장도 변할 겁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을 데려오면 되지, 이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요, 숙련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대량으로 은퇴하시면서 숙련도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진입이 줄어들면서 혁신성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 인구 산업 구조 자체가 되게 취약해진 걸 나타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근로자들을 훨씬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재교육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재교육 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기가 있는 지방대들이 이런 취업이라든가 기술 훈련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대학의 관할이 교육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돼야 될지도 몰라요. 사회 체제가 크게 변화하는 걸 보여줍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젊은 사람이 줄어들수록 그런 엘리트 체육이 점점 약화되고요. 그럼 금메달 따고는 아이돌들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구나 스포츠를 보시면 우리나라 점점 기량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에러가 많이 나고. 왜냐면은 선수가 부족하니까 빨리 경기에 투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훈련할 시간 없이 계속 기술만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기량이 점점 기초가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도 변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고령 가족이 늘어난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재산을 갖추신 노인분들이 많으면서 근데 자녀가 없는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가족을 통한 자산의 이전, 계층의 재생산도 심화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장례식장이 굉장히 외로워질 겁니다. 자녀가 없고 형제가 없는데 그리고 혼자 산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장례식장이 작아지고 굉장히 외로운 장례식장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장례식장 가면 이렇잖아요. 처음에 부조를 내면 부조를 받고 손주나 어떤 조카가 받고 가면 자녀들이 형제들이 조문을 받고 가면은 이제 서빙을 모시는 손녀 아주머니도 있고 손자 손녀가 서빙을 도와주는 이 형태 장례식은 사라질 거예요. 왜? 형제가 없으니까. 산업도 많이 변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혁신성과 숙련성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저혁신 분야 생산 인구 감소 속도보다 노동 생산성이 더딘 분야, 이 분야에서 인력 제한이 굉장히 가중될 거예요. 그런 게 운수업, 건설업, 그리고 뭐 외식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 대부분 내수 산업입니다. 노동 시장이 그러면서 이중 구조로 더 갈릴 수도 있고요.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축소를 하니까 맞서 싸우자, 이기자.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우기 힘들어져요.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더디게 하기 위한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청년을 유입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은 장기적과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이런 체제를 바꾸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원들을 재배치하고 어떻게 체제를 더 효율화시키고 저르기로 효율화시킬까? 이런 문제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분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그리고 정치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갈등이 커지면서 가치의 충돌도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고령화는 정해졌습니다. 이 고령화, 인구 감소는 정해졌고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일찍하면 일찍할수록 미래 세대에 지워주게 되는 짐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래의 인구 변화를 통해서 사회는 어떻게 되지? 이거를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10년 뒤에 나의 모습, 20년 뒤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래 예측을 함께 결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구의 변화와 나의 미래, 우리 구청의 미래, 우리 직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나 어떤 국가 공공 분야가 할 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이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서 인구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눈여겨보시면서 미리 그걸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지금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울산은 왜 남자의 도시가 되었을까? 울산은 남자 비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변하는 것은 저출산이 누적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역의 인구가 변하는 것은 이유가 달라요. 그거는 인구 이동 때문입니다. 인구 이동이 어떤 인구 이동이냐? 청년의 인구 이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들을 연령별로 보여줘요. 순 이동입니다. 순 이동은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수도권 인구 유입에 기여한 바는요 100%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청년들은 순 유입이 되는데 청년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유출이 되고 있어요.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는 일이 미미하지만 나타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전국적인, 다시 말씀 지방에서는 청년이 이만큼 빠져나가고 그 중고령자 분들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역의 위기는요 인구 이동의 위기고요. 인구 이동의 위기는 청년의 인구 이동입니다. 다시 말씀 지역의 위기는 청년의 위기예요.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구 이동이 왜 위험하냐? 지방의 인구 이동이 왜 위험하냐면 이 그림은 일본의 지리학자인 앨리스라고 서양 분입니다. 분이 쓰신 그림을 약간 제가 한국에 맞게 변화를 시킨 건데요.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재화와 서비스가 그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전국 단위로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그러한 이 전국 단위의 인구 변화는 그런데 지역 단위로 보면요, 인구 유출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면서 지역 경기가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지역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병원이라든가 은행들이 무너지고요, 생활 인프라가 무너집니다. 생활 여건이 점점 더 악화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떠나갑니다. 그럼 생활 여건은 더 악화돼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학습 환경이 교육 환경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더 지역을 떠납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이동이라는 것이, 인구 유출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의 고령화를 추동시키고 지역의 경제와 사회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걸 떠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중산층들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지역의 빈곤화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울산 같은 대도시, 공업 산업화가 높은 도시에서는 이 수준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지역에선 실제로 이런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생활 여건의 악화와 빈곤화가 같이 일어나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강원도부터 대전을 밑으로 섰는 선 아래에 있는 지역이 대규모로 저러한 빈곤의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꿔야 돼요. 청년은 왜 떠나는가? 그 원인을 보면요, 18세, 19세부터는 교육입니다. 근데 이것이 급격히 약화되고요. 그 이후로는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대 위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방대가 위험한 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대가 망하면 지역에 술자리가 없어져서 술집이 없어지고 하숙집이 없어져서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얘기들만 너무 많아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자꾸 진학을 하면서 대학의 여건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교육의 환경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청년들은 더 지방대를 안 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이 떠나면서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대학의 위기가 떠지면서 지역에 필요한 인력,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얼마 전에 경북에서 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 시민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은 좋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장을 세우는데요, 옛날에는 천왕권도, 지금은 천왕권도 불안하다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공장을 경기도에 세우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그런데 충청권도 그런데 그럼 그 이남은 훨씬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울산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의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약간 늘었습니다. 최근에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20년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울산 남구도 한 10% 정도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10%? 20년에 10%?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은요, 울산은 30%, 그리고 울산 남구는 32%가 줄었어요. 청년이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지금. 울산과 울산 남구의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 남구는 울산의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고령화라든가 이런 속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약간 20대가 많은 아마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20대 후반 인구가 약간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랑 같이 돌이켜 보면요, 왼쪽은 20년 전의 인구 구조고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의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당시에 2002년도에 30대 이상의 장년층이었던 분들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50대가 되신 다음에 100만 명이 조금 넘까 조금 안 돼요. 그 수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은요, 그때 10대 후반, 그러니까 그 5세부터 9세였던 인구는 그때 100만 명에 10만 명이 조금 안 됐는데요. 지금은 7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 앞에 위에 인구는 유지가 되는데 밑에 인구는 유지가 안 돼요. 이거는 울산 남구는 더 심해요. 무슨 소리냐? 성장기에 청년기를 지내면 특히 20대 19세부터 20대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납니다. 지금 울산 남구의 인구 위기는요, 인구 감소하는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도 문제인데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이 떠나는데 아까 인구 이동처럼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떠나요. 성비를 보면요, 지금 2002년도에는 성비가 19세부터 20세부터 34세 인구의 성비가 거의 100이었대요. 울산 전체는. 아마 이거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틀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은 여성들은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멀리 안 갔던 게 있고, 울산에 산업시설에 오셨던 젊은 분들이 그냥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20년 전에 울산은 성비가 괜찮았습니다. 지금은요 126이에요. 여성이 100명일 때, 여성 청년이 120명일 때 남자 청년이 126명이에요. 그리고 울산 남구도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 전체 19세부터 34세 성비는요 110입니다. 여성이 100일 때 남자가 110.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면은 80년대, 90년대에 초음파 인공 성별 낙태를 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성비가 굉장히 어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요 오히려 여성이 10%가 더 많아요, 남성보다. 왜 그럴까요? 서울은 딸을 많이 낳나? 아니죠. 그럴 리는 없죠. 여성들이 서울로 더 많이 간 거예요. 지역은 그래서 남자들이 더 많아지고 서울 수도권은 여성들이 많아집니다. 이거 보시면요, 인구 이동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로 끔찍하죠. 20대 초반에 저렇게 많이 나갑니다. 울산 전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2020년입니다. 2020년을 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2021년하고 2022년은 부동산 경기가 요동치면서 인구 이동이 약간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봤는데요, 20대가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남구도 이렇게 심했고요. 약간 위에 그 어린이들은, 약간 아동들은 늘어났는데 이 교육 여건이 좋아서 지역이 약간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30대의 유출률이 굉장히 낮아요. 30대 부모 세대들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성별로 보면요, 울산을 보세요. 20대 빨간색이, 주황색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훨씬 많이 나가죠. 20대 초반에. 20대 후반은 남성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거는 울산 남구에서 두드러지죠. 왜 20대 후반 남자가 더 많을까요? 군대 때문에 그래요. 20대 초반은 군대 여성들은 대학을 졸업을 해서 나가고 그다음 군대 생활을 한 2년 정도 때문에 더 뒤늦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남성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 두 개를 합쳐보면요, 이게 20대 후반에, 남구를 보세요. 20대 후반에 남성들이 더 많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 막대기 격차가 회복이 안 돼요. 20대 초반에 여성이 훨씬 많이 나가는데 이거를 20대 후반에 채우질 못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20대 초반이 나가는데 여성들이 더 많이 나가고, 특히 그 여성들의 성비 훨씬 더 많이 20대 초반 여성들이 떠나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덜 떠나면서 성비가 굉장히 어그러집니다. 특히 여성들은요, 남성들은 떠나더라도 근처를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경남 지역, 부산, 이 근방을 떠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한데 여성들은 수도권을 가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인구 이동이란 관점에서 지방 유출을 드렸어요. 전 인구학자로서. 인구 이동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고요. 출발지에서 사람들을 끌어잡는 요인들, 그리고 목적 떠나게 하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요. 반대로 목적지에서 끌어들이는 요인도 있고요. 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대부분 일자리 때문에 청년이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일자리 때문에 떠났어요. 그리고 일자리 울산에 없어서 떠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서로 좀 작은 지자체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처음에 지역의 인구 문제는 저출산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더 낳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인구 이동의 문제구나를 최근에 인식하면서 귀농 귀촌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년의 이동이구나 하면서 지금은 청년을 유치하려고 하는 청년 정책과 결합한 정책들을 많이 펼칩니다. 청년을 유치하려고.
저는 이 정책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비판을 해요. 왜냐? 지역의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청년이 안 와서가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떠나서예요. 자기 예산을 가지고 자기 지역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남의 지역의 청년들을 더 투자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익숙하게 보지 않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을 투여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인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인구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거 요인, 일자리 요인, 교육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요인, 다 복합적으로 청년들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정리를 할게요. 지역의 인구 위기는 인구 이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은 청년의 유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위기는 바로 지역 청년의 위기입니다. 울산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고출산 고령화도 있는데 울산 지역 청년이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지와 출발지가 있어요. 이거는 개개인의 지역에서 청년이 떠나는 게 계기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구조가 형성돼서 우리 사회에는 수도권이 청년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청년이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절 55%가 수도권에 살아요. 30년 후에는요. 우리나라 청년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30년 후에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 다 끌어모아서 수도권에 갖다 놔도요. 지금 청년의 수요를 채우지 못해요. 지역은 청년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요. 엄청나게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각 지역들이. 특히 수도권에 청년이 빨려 나갈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떤 인프라를 만들지 못하고 청년을 잡지 못하면은 정말로 큰일이 생깁니다. 이건 지역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미시적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시적 차원에서 구청장님 그리고 울산 시장님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이 하실 일 중에 하나가 이 관계를 틀어내야 돼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관계를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미시적에서 복지 문제와 중간에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 인식을 했고 얘기를 보고서 원인과 현상을 보고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지역의 문제를 지역을 청년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됩니다. 청년에 더 유리한 체제로 재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관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미래의 관점,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할 그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부터 설계를 나가야 됩니다. 축소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이 축소시대가 다음의 세대, 미래 세대에게 더 유리하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의 관계성을 바꾸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문제 중에서 특히 울산에서 여성이 떠나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성이 왜 지역을 더 많이 떠나는가, 지방을 많이 떠나는가? 지방은 굉장히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해요. 좋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울산이 해야 할 일은 울산 인구뿐만 아니라 울산 남구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 권역, 이 주변에 경남을 포함한 권역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화된 지식산업, 지역산업의 컨텐츠 산업이 같이 육성이 돼요. 이거 없이 청년들을 특히 여성 청년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의 확대,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식산업 컨텐츠 사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모든 시공간에서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울산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저도 기성세대고 그런데 혹시 지역의 청년들을 내보내는 다른 요인들은 없는지, 우리가 청년을 차별하지 않는지, 지역사회가 청년들에게 어떤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특히 여성들을 몰아내도록 우리 문화가 발전이 지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청년들의 우리는 귀를 더 기울이면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역 재생의 시대 정식,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게 사실 그 울산에 어울리는 구호인지 모르겠는데 좀 세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그 지역 재생이라는 단어를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국가가 많이 다시 지역 경제를 책임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우리가 육성한 주력 산업이라고 하죠. 주력 산업들이 그동안 한국 경제를 잘 견인해 왔는데 2010년 정도 되면 약간 삐걱거린다. 결국 지금 뭐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선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그 산업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좀 불확실하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정부가 70년대, 80년대 이후 이렇게 새롭게 육성한 그 산업이 뭔가 했을 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간이 그 산업 창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K-팝이나 K-드라마 아니면 뭐 게임 이런 산업들도 보면 이게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잘 우리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그 지역 주도 성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국가 주도 성장이었다면 지역 주도 성장으로 넘어간다. 근데 우리 울산 같은 산업도시는 국가 산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문제인데 그 지역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연결성이 많이 약해졌어요. 뭐 첫 번째 보면 중앙 산업에서 지역 투자가 이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수준이고 그 지역의 입지 조건이 옛날에는 사실 그 우리가 산업단지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요새는 그 입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떤 창조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지역 청년들도 여기 국가 산단의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고 이게 뭐 생활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단지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거를 그 지역의 자생적 창조 능력이라고 하는데 지역 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우리가 산업을 개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그 창조 능력 강화라는 건 국정과제인데요. 국정과제 119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상권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국정과제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지역에서 그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 산업 사회에서 탈산업 사회로 우리가 전환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과거 방식의 산업 정책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특히 지역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역이 지금 소멸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탈산업화 사회에 세상은 지금 앞서갔는데 전통적인 산업사회 솔루션을 강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질적 자본 으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자꾸 개인의 창의력, 상상력 이런 자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창조 경제의 단어랑 관련된 건데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울산을 창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 그리고 기업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창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러면 울산의 매력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창조 커뮤니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울산 전체가 창조 도시라면 울산의 각 동네가 창조 커뮤니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좀 우리 산업 정책이나 도시 정책이 필 때 좀 이렇게 단위가 생활 그 반경이 좁혀지면서 좀 동네 단위로 미래를 구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산업화라고 할 때 보통 뭐 제조업이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산업이 비중이 높아져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데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우리 그 기성세대와 그 MZ세대 간의 그 문화적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산업사회 가치를 따른다면 기성세대는 집단 조직력, 성장, 경제적 윤리를 강조했다면 MZ세대는 그 반대
정확하게 반대를 따릅니다. 그래서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윤리를 많이 중시하는데요. 이게 그 전자가 산업사회 윤리라고 하면 후자는 탈산업사회 윤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앞서 세상에 빠르게 적응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201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하는데 그 지역 고유의 문화 특색인데요. 어떻게 독립적인 그 지역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단위인데 울산 전체가 로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강연할 때 그럼 울산에 로컬이 몇 개가 있냐 했을 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 울산 안에 어느 동네가 그러면 특색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모든 행정동이 로컬이 될 수가 있지만 보통 7개, 8개를 얘기합니다. 울산에서 보통 우리 업계에서는 7개 정도의 로컬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지역 생활권, 그러니까 남구도 보면 큰 거죠. 큰 도시인 거죠. 그 안에 보면 제가 그냥 기억하는 남구 동네는 세계 동네의 어떤 그 고유한 문화, 그래서 골목 상권을 제가 주목을 합니다. 남구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로컬 그과 더불어 골목 상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산업화 과정에 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뭐 라이프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로컬, 골목 상권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좀 사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 6월 3일 사설 제목입니다. 양양과 제주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역 발전 얘기하면 사회 사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한국에도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양과 제주인데 양양이 뭐 관광객이 급증했고 제주도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가장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설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냐 했을 때 뭐 대기업 인프라, 단지, 랜드마크, 문화시설 우리가 보통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큰 단위의 사업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양양과 제주의 비밀은 좀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스타일, 로컬, 골목 상권이 결합해서 지금의 양양과 제주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단어로 아니면 그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로 시작된 경제 활동을 로컬 문화로 만들고, 그죠? 어떤 그 생활권에서 또 로컬 문화를 만들고 이를 골목 상권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한 전 사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양양에는 그 양양 경제를 그 견인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서핑이에요. 그래서 서퍼들이 전국에 와서 거기서 뭐 잠깐 서핑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상주에서 서프샵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뭐 숙박도 하고 서핑 그 장비 빌려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어떤 그 서프샵은 서보드까지 제작합니다. 서핑이 양양의 로컬 문화가 됐고 그 로컬 문화가 어디서 생태계를 구축했냐면 죽도 해변에서 형성됐습니다. 제주는 대개 보면 라이프스타일이면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일단 서울이 답답하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헤미안이라고 합니다. 그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 가게를 그 창업을 하는데 뭐 음식점이 될 수가 있고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은 뭐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디에 모여 있냐면 제주 원도시에 탑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좀 커지면 탑동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로 탑동에서 구현된 겁니다. 그래서 탑동이 새로운 그 로컬 브랜드 생태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심지가. 근데 탑동이 골목 지역이에요. 원도심. 그래서 세 가지 현상이 결합이 돼서 제주장은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도 지금 잠재력이 있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건축 환경, 문화시설, 상권, 학교를 연결해서 새로운 로컬 브랜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문화 산업이고 지금 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약간 그 예술가적 성향의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부가 그죠?
물리적인 자원을 투입한다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지식을 축적을 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정책 과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도 좀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이런 로컬 컨텐츠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성공하는 상권을 보면 대부분 전통문화 기반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옥 마을인데 황남동, 풍남동, 이런 수원, 안동 이런 동네들은 다 아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특산물 기반으로 어떤 로컬 컨텐츠 타운을 만든 곳이 임실 치즈마을이나 이 강릉, 초당동, 순두마을 여기 굉장히 사실은 순두부라고 하지만 좀 저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스타일인데요. 강릉의 커피, 양양의 서핑, 제주의 어떤 예술가적인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남해 지종마을 통영, 봉명동도 보헤미안들이 모여서 새로운 상권 그리고 산업을 만드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한국 지역은 특색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0년부터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활권 단위로. 그래도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은 더 오래된 현상이고요. 사실 분기점은 제주 이민입니다. 제주 이민인데 2010년부터 제주 인구가 늘어나는데 2013년에 가수 이효리가 제주로 이민 가면서 제주 인구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따드 그 이후로 약간 주춤은 하지만 제주는 사실 비수도권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고요. 서울이랑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가. 그렇죠? 그래서 제주 이민 현상 그리고 동네 지향이라고 그래서 이 골목 상권은 2005년에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수세권,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에 살고 싶다. 슬세권, 쓰레빠를 신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동네에 살고 싶다. 15분 도시. 그래서 지갑은 우리 집 500m 안에서 한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다 동네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동이 될 수가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몇 개 행정동을 모아서 우리가 생활권을 만드는데 이 동네 지향 현상을 제가 로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기에는 로컬한 비수도권이었는데 지금은 서울도 로컬이다. 자기가 사는 동네가 로컬인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 동네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느냐. 그럼 그 매력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은 그렇죠.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기업이지 동네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동네 콘텐츠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라는 의미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육성을 해야지 우리 동네를 그렇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외식업이나 숙박업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작은 도시를 만드는 기업들인데 그리고 네 번째가 장소인데 청년들은 이렇게 장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그렇죠. 이런 장소가 뭐지? 나를 찾는 장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리는 당황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취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 또 자기들끼리 테스트도 있습니다. 나랑 어울리는 동네가 어디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지역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역을 서열화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각자의 지역이 동네가 개성이 있다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 그리고 요새 청년들은 자기가 태어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강연할 때 동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전부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우리 지금 사는 동네에서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들이 많으니까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대화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새는 작년부터 시골 라이프스타일에서 그동안 지역 소도시로 이주를 갔는데 요새는 그냥 전원 생활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외국 여행 가면서 현지 맛집을 로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2010년 오면서 비수도권 지방 그러다가 동네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활 반경이 좁혀지면서 로컬은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문화를 창출해야지
로컬이라고 합니다. 특색이 있어야지. 그래서 로컬이 강한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컬이 강한 동네. 동네 문화가 좀 풍부한 그리고 매력적인 동네를 많이 만드는 게 저는 우리 지역 발전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삶의 질을 계속 강조하고 또 어떤 신뢰 자본, 그리고 말씀드렸듯이만 여행자들이 울산에 오면 울산의 특색이 뭐냐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여기서 딴 데서 살 수 없는 거 뭘 살 수 있느냐, 딴 데서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이 뭐가 있느냐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울산 로컬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관광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드렸지만 울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산업화하는데 우리가 좀만 더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는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유튜버나, 그렇죠? 우리가 그 온라인 셀러들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로컬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약간 완성도가 높고 기업화에 성공한 사람들 로컬 브랜드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로컬 기업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지역 사업에 활용하는 지역 자원이 명확한지, 그리고 어디에 반영하는지가 명확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사랑받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로컬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동네를 좋은 동네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네 대기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권을 보면, 안정된 상권을 보면 동네에 중심 가게들이 많은 동네가 상권의 활력을 유지하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저는 로컬 창업을 할 때 2단계로 하라고 합니다. 일단 동네에서 대기업이 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네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건데, 동네 사랑받는 기업. 그러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면 그 다음에 전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창업전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처음부터 유니콘 만들겠다고 그런 식으로 기술 기업에 창업을 했는데,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국가 예산의 99%를 거기다 넣는 거는 사실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기업이 지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에서 성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기업들이, 그렇죠, 우리 도시, 우리 동네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 동네를, 좋은 동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계형, 한계형 기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구박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가 중요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1차적으로 동네에 앵커 스토어가 되라. 그래서 동네에 다양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상업시설인데요.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혁신적이어야 되고, 지역 다음을, 그렇죠, 표현해야 되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되니까 지금은 동네다운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가 문화현상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랜드마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임팩트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앵커 스토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이 고민해야 되는 건, 옛날에는 기업만 유치했는데 요새는 크리에이터를 유치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터를 유치해서 이들이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이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기업이 충분한데 크리에이터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청년들도 그래서 울산의 자원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일단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콜라보해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 때문에 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런 현상이 2005년에 시작했는데 원전 홍대입니다. 그래서 6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지구예요. 그러니까 문화지구가 소상공인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속 가능하려면 문화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의 핵심 경쟁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4개 업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점, 검문점, 게스트하우스가 풍부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골목상권을 등재합니다. 음식점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점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점들이 모여있어 먹자골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은 먹자골목의 반대말입니다.
여기 문화지구다 보니까 공방, 갤러리, 공연장 이런 그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지금 일단 골목상권인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거 주목해야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2세대 문화산업으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이런 업종으로 바뀌면 이 친구들이 동네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동네가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면 지금은 동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기업이 돼서 뭐 이렇게 브랜드가 된 동네 가면 자꾸 동네 이름을 많이 써요. 뭐 연희동, 뭐 아니면 뭐 망원동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울산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을 보는 거죠. 자꾸 동네를 끼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사람을 유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2단계 가면 여기에 동네 전체를 활용하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고 3단계로 넘어가면 드디어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가 하는 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뭐 디자인, 패션 기업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창조 산업 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가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 제조업 때는 국가 산단에서 생산했지만 창조 경제 시대에는 동네가 산업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사실 그 홍대나 성수동 같은 그런 산업 지역을 우리가 울산에도 유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없는 게 뭐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울산에 홍대, 성수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은 우리가 도심 상권, 동네 상권 했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상권이랑 나타나는데 여기에 주축은 독립가게입니다. 독립가게 콘텐츠가 왜냐하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가 동네 콘텐츠를 안 문늘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인데 여기가 문화지구가 되고 관광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인데 네 군데에서 시작했는데 2005년에 지금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데 울산에서는 제가 성남동, 성안동 이걸 저는 좀 안정권이라고 보고요. 삼산동도 들어가야 되는데 신정동, 꽃바위, 꼴린다학교 이 삼산동을 제가 넣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보면 저는 삼산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기 신도시, 약간 고진넉한 신도시 느낌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새로운 문화지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나무도 좀 커지고 건물들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골목상권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단계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개 지역을 제가 등재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원도심을 제일 잘 보존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상황이 안 좋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신도시 중심으로 전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그 경기도 도시는 문화를 못 만듭니다. 일단 그 골목상권 그 역사를 보면 4가지 조건이 중요한데요. 건축 환경, 문화 환경, 로컬 크리에이터 공급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유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문화 시설 그리고 건축 환경, 상권, 학교를 연계하는 그 중에서 하나씩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사실 건축물이 좋은 지역에 크리에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옥, 적산가옥, 70년대 단독주택이 지금은 이제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크리에이터를 유치하고 어떻게 골목상권을 먹여 살린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양철 지붕 집들이입니다. 일단 좀 약간 좀 수리하면 예뻐 보이는 카페가 들어가면 어울리는 건축물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보행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골목 지역이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 시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울산은 안 그렇지만 우리 소도시 가면 문화 시설이나 대학들이 전부 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 경제랑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그 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문화 시설을 상권 안에 배치해야 되고요.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도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이라고 해서 그 지역 대학에 로컬 크리에이터 전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직업학교에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전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려우면 그냥 로컬 크리에이터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활동비 정도만 지원해주면 돼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서로 가르쳐가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한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로컬 크리에이터나 그런 상권은 지금 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상권과 그렇지 못한 상권의 차이는 보통 하면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그 컨텐츠를 만드냐?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겁니다. 대기업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지역의 미래를 너무 낙관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 정책 갖고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 그 지역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할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걸 저는 문화 창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 창출 능력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로컬 컨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부터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과는 일단 좋은 동네를 많이 만들고 살고 싶은 동네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울산이 필요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